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면서도 위대한 순간들을 만나보는 TV의자 서전명의 2.0 엄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권순영입니다. 의료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학이 경험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근거 중심의 의학으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중심의 의학으로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는 늘 환자의 건강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료계 최전선을 지키고 계신 명의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은 희귀 난치성 질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학사에 한 획을 그은 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단국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동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단국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동환입니다. 네. 주로 유전성 대사질환하고 갑상선 질환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평생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한 길을 걸어오셨고요. 이제 이 명예로운 그 정년을 하신 다음에 지금 계시는 단국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제가 1978년부터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이제 근무를 해서 정년 65세까지 하고 또 5년간 더 해달라고 그래서 명예교수로 7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해달라고 해서 갑상선 질환 환자들과 제가 돌보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들을 더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흔쾌히 승낙을 했었습니다. 70세까지 교수로 지내셨고 딱 한 달 쉬시고 다시 또 이제 환자들을 보고 계신 건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의 천직을 만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교수님께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의 권유로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여수 동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주산을 잘 놓으면은 은행장이 되는가 보다 우리 생각을 주판이요. 하고 그래서 주산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덕수상고에서 그때 경시대회를 했었는데 여수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행 은행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 벌교상고로 유명한 그 주산으로 유명한 벌교상고에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여수 해무청에서 강주 그 도청으로 정근을 가셔가지고 그 아버님이 강주 제1고등학교 원서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난 그 학교가 좋은지도 모르고 벌교상고 대신에 이제 강주 제1고등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그 점 보는 분을 모셔가지고 와서 해군사관학교로 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저희 외할아버님은 그 법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판사가 되라고 이제 그러셔서 저 이제 문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대로 가서 의사가 되면은 모든 환자들이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직업이다 생각을 하고 이과로 옮겨가지고 의대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뭐 한국은행장, 해군사관학교에 가라, 또 법관이 되라 여러 가지 권유가 많았는데 그래도 교수님께서는 의대를 선택하시고 의사가 되셨어요. 그 교수님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릴 적에 어떤 학생이었나요? 예,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 큰 의자에 파묻혀가지고 주로 공부만 하는 그런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고집이 좀 세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좀 들었고 요즘도 와이프가 고집이 세다는 사투리에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이 과를 선정하고 결정했던 그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러한 그 주된 과들이 상당히 이게 인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그 참 반대로 저출산 시대로 말미암아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상당히 낮죠. 예. 그 당시에 상당히 경쟁률도 높고 그랬을 텐데 뭐 특별하게 소아청소년과를 당시에 소아과죠.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인병은 어른들 병은 그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질병과 이제 더불어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소아들은 보니까 아주 금방금방 치료가 되고 그리고 소아들은 또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아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년에 그 출산아가 80만 명, 70만 명 이런 정도여서 소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20만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과가 아주 인기과여가지고 주로 아주 성적이 좋은 경우만 전공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기 많은 과를 경쟁을 네. 뚫고 교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희귀 난치성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세요? 네. 40년 전에 그 송파구 문정동에 가면은 신앙원이란 시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전성 대사질환 환자가 있나 이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18살 된 페닐케톤 요증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엄마 아빠 말도 못하고 아주 정신지체가 심하고 또 키도 아주 적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태어났더라면 그 당시에 이제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완전히 정상으로 자랐을 텐데 한국에서 태어난 이후로 평생 정신지체가 돼서 살아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이걸 꼭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들이 장애가 없게 네.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일본에 가서 배워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건데 네. 실제로 일본에 가셔서 이제 그 관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계기가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1983년에 자이카 도움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연수를 가게 됐는데 일본 대학 그 스르가다이 병원에 키다가와 데루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에게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하고 유전성 대사질환을 연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지난 40년간 이제 줄곧 힘써 오시고 그다음에 역점을 두시고 걸어오신 그런
길 중에서 가장 그 참 그 괄목할 만한 업적이 신생아 스크리닝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관한 사항인데요. 뭐 사실 뭐 저도 이와 연관되는 거는 의과대학 시절에만 좀 그 강의를 받았지 상당히 그 좀 문외한입니다만 좀 일반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도록 하시죠. 네. 선천 대사 이상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질환은 보면은 신생아 때부터 그 치료를 안 하면은 정신 지체가 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들과 신생아 때 조기에 사망하는데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은 완전히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 그런 것들을 지금 한 50여 가지를 골라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면 완전히 정상화로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양성으로 나오는데 2, 3일에 그러니까 1명 정도, 그 다음에 1년에 한 120명 정도 신생아를 정상화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3,600명의 신생아를 정신지체에서 예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 교수님, 이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란세트로 이제 아이 신생아 발뒤꿈치를 찔러가지고 나오는 혈액을 특수한 여과지에 원 4개에다가 묻힙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서너 시간 말린 후에 이 검사소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의 이제 그 목적은 조기에 발굴을 해서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일 텐데요. 대표적인 어떤 그 질환을 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예, 지금 유전성 대사 질환은 한 700여 종이 지금까지 있는데 그 중에 그 페닐케톤요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요증, 갈락토스혈증 이런 질환들은 우리가 조기에 치료를 하면은 완전히 정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내지 24시간 내지 48시간 사이에 검사를 하면은 저희들이 2, 3일 내에 진단이 돼가지고 조기에 치료를 해서 완전히 정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몸소 직접 그 맨발로 뛰셔서 이 신생아 스크리닝 사업을 이제 국가 사업으로 정착화시켰고 2005년도에는 그 공로로 국가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셨죠. 예. 이러한 이 보건과 연관된 그 사업을 쭉 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무슨 애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혹시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1985년에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신생아 대사 예상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한 60억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바로 이제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매년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이 신생아 대사 예상 검사는 아주 중요한 검사다. 꼭 국가 사업으로 해야 된다 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카트가 자꾸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기획원에도 찾아가서 담당자한테 이 검사 꼭 해야 된다. 당신 얘기가 만일에 이런 질환이면 어떻겠느냐. 북한이 먼저 할 것 같다. 60억이면은 다리 하나도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경제기획원에서 오케이를 해줘가지고 1991년도에 국가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6가지 검사를 지금도 무료로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7년 동안 이제 그 6종은 무료로 했는데 2018년 10월에 탄덴 매스 검사라고 해서 43종류의 검사를 피 한 방울로 검사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그 옛날에 받았던 6종하고 같이 해서 한 50여 질환을 그렇게 의료 보험화 해가지고 급여 항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 항목이 되면은 신생아실에서 검사를 하면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신생아가 다 무료로 50여 가지의 질환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연관돼서 이제 그간 우리나라에 정착화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 아시아에 있는 조금 그 의료 후진국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서 도움을 주신 적이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네. 제가 이제 아시아의 그 많은 나라들이 검사를 아직 안 하고 있어서 그 검사를 할 만한 분들을 이제 IAEA라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협회를 받아가지고 몽고, 중국, 베트남, 그다음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분들을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제 불러가지고 매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가서 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시아 중에 그 라오스하고 북한은 아직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도 라오스에 제가 그래서 그 3번이나 가서 그 소아과 의사들한테 이 검사의 중요성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북한 평양에 그 1년에 한 달에 1000명씩 분만하는 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원에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하는 기계를 갖다 주고 또 시약도 주고 또 북한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이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이제 정형외과 분야는 뭐 사실 지금 그 의료 선진국 이상의 어떤 그 레벨이라고 제가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든가 이런 질환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 일반적인 의료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나라들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 건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예, 그 미국이나 뭐 대만 또 유럽 이런 데는 이제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더 많은 질환을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 폼페병, 파브리병, 또 헐러병, 헌터병 이런 리소좀 축적 질환 스크리닝을 거의 모든 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 근이축이라 그래서 아주 20억 한 주사를 맞으면 치료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질환이 있는데 그런 질환도 이제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질환들 진단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이게 갑상선이 목에 있는데 갑상선이 아예 없는 경우 또 있어도 아주 조그만한 경우 그리고 혀 밑에 있어가지고 그 동그랗게 남아 있어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 효소가 없어가지고 되게 이제 정신지체, 그다음에 키가 잘 안 자라고 그렇게 되는 질환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 2,000명 중에 하나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제대로 진단만 하면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뇌 발육하고 뼈 발육이 아주 중요한데, 만일에 한 달 이내에 치료를 하면은 완전히 정상화로 키울 수 있습니다. 약값도 쌉니다. 아침에 약만 한 번 먹으면, 그것도 한 번만 먹으면 완전히 정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데 한 달 이후에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한 달 동안 뇌가 망가져 가지고 평생 정신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검사죠. 네, 말씀하신 유전성 대사질환 중에서 PKU, 페닐케톤 요증이라 그런 것은 저 같은 의사인 경우에 있어서도 많이 좀 낯설은 그러한 질환인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리 몸에는 이제 아미노산이 페닐알란이라는 아미노산이 페닐알란이 수산화 효소에 의해서 타이로신으로 되고 타이로신이 L도파나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같은 신경 전달 물질로 변화돼서 이제 이용이 되는데 이 수산화 효소가 부족해 가지고 페닐알란이 뇌에 쌓여 가지고 정신지체가 되고 그다음에 L도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 와 가지고 그것도 정신지체가 심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약물 치료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직접 음식 조절, 식이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음식들 주의해야 합니까? 한 20%는 PKU 환자가 지금 전국에 300명 정도 있는데 20% 정도는 조효소인 BH4라는 약물을 먹으면은 그러면 치료가 됩니다. 약만 먹어도 식사요법을 안 하고. 근데 이제 80% 나머지 80%는 그 약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로 단백질의 이제 한 5%가 페닐알란이기 때문에 단백질 음식을 거의 잘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음식을 못 먹고 주로 야채, 과일 이런 것으로 이제 먹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페닐알란만 제거하는 특수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분유를 이제 단백질로 그걸로 보충을 하는 거죠. 특수분유로. 그래서 일일이 그걸 계산해서 재가지고 음식을 그래서 계산을 해서 하루에 먹은 페닐알란의 양을 이렇게 30단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가면서 먹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참 당뇨병과 연관돼서 성인들도 식이요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음식을 제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수님께서 어떤 환자분들과 어떤 교류 중에 환자 보호자분께서 이러한 PKU 환자분들을 위해서 먹는 특수밥을 제작하는데 기여를 하셨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밥에도 페닐알란이 많이 들어가지고 밥을 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 특수 저단백 밥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먹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또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중고를 가 있었는데 그 PKU 환자의 아버님이 다행히 대기업에 이제 다니셔가지고 그 사장님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뭐 한 200명밖에 없는데 페닐케톤 요증 하나가 이 환자들을 위해서 특수한 그 저단백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 사장님이 만들어 주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쌀에 보통 쌀에 한 10분의 1만 단백이 들어있는 그런 저단백반인데 그 이제 그 PKU 부모 모임 때 그 시식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PKU 어머니가 한 분이 나와서 밥을 먹어보더니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교수님, 페닐케톤요증 환자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 있으세요? 그 PKU 환자인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나는 PKU다 소리쳤던 다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만큼 괴로우면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그 외국 환자도 계시다고요. 예. 예, 아주 그 철저하게 이러한 식이요법을 잘한 모범 사례가 있어서 많은 환자분들한테 같이 교육도 시키고 뭐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시던데요. 예. 한 20년 전에 그 빌 브라미트라고 호주 대사관에 참사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PKU 환자였어요. 특수분유도 먹고 신생아 때부터 식사요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상으로 자라서 미국의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호주 대사관에 참사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 3년간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운 그 한국말이 고기 빼고 계란 빼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빔밥 시킬 때 그 고기 빼고 계란 빼고 주라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걸 제일 먼저 배운 거죠. 그래서 빌 브라미트 씨가 3년간 계실 때 PKU 그 부모 모임 때마다 또 PKU 캠프 때마다 오셔가지고 환자들한테 훌륭한 그 PKU도 잘 치료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행히 일찍 병을 발견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시기를 놓쳐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보시는 아이들도 중에서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 볼 때는 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죠. 제가 이제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태어난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치료가 늦어져 가지고 정신 지체가 있어서 말도 잘 못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정신 지체가 너무 심해 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이 페닐케톤유리아, 페닐케톤요증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막 그 가족분들이 서로 어떤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으로 이 서로 많이 그 연대 조직이 돼 있고 한회 모임 같은 것도 활발히 한다고요. 네, 예.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1년에 한 번 정도 부모 모임을 하고요. PKU는 3개월에 한 번씩 부모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PKU 캠프는 매년 여름에 7월에 1박 2일로 합니다. 그래서 PKU 캠프 때 이제 PKU 어린이들의 장기자랑도 하고 제가 또 이제
그 PKU에 관한 강의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그 저단백 식사를 어머니들 개발해서 또 시연회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자기네 또래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니까 그 캠프를 아주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올해도 7월 달에 할 겁니다. 네. 그 환우회 분들이 SNS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교수님께서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한 유전성 대사질환의 한 8종류를 SNS를 하는데 외래 일정은 뭐 2주 후에 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또 그런 질문들을 내가 하루에도 한 5-6번씩 쳐다보고 이렇게 즉각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 SNS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올린 사연이 사실 굉장히 절절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우리 아이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상 신호가 아닌가요? 라고 묻는 질문들 많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도 답변도 다 달아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미미 엄마입니다. 회원 수가 700명일 때 가입했는데 어느새 3,000명이 넘었다고 하니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가들이 참 많네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께 진료 보면서 걱정을 많이 덜었고 또 지금은 추적 관찰만 잘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교수님을 믿고 진료하고 약 잘 먹이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오랜만에 들러 추적 관찰만 하는 환자도 있다는 희망의 말씀 전해드리고 모든 환아와 부모님들께 작지만 큰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글 보면 어떠세요?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력을 해서 완전히 정신 지체가 될 애들을 이렇게 정상화로 키웠는데 이렇게 또 고마워하면은 그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이 신생아 때부터 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오셨는데 특히 그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도록 하시죠. 네. 예, 처음에는 다 이제 부모님들 괴로워해가지고 힘들어했는데 차근차근 적응이 돼서 이제 애들을 잘 치료를 해서 어느 나라에 유학을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었고 또 한 아이는 영어를 아주 잘해가지고 신생아 스크리닝 학회 10주년 기념회 때 자기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인생과 그다음에 질환에 대해서 영어로 그것을 발표를 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특해서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각종 바이러스와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우리 아이들. 신생아 초기부터 진단이 필요한 질병이 있다. 바로 유전성 대사질환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유전성 대사질환은 약 700여 종. 그중에서도 페닐케톤요증과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빠른 시일 내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병이다. 소아청소년과 이동환 교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이 분야의 개척자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동환 교수는 유전성 대사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왔고 그의 노력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 교수의 하루 일과는 언제나 환자들과 함께한다. 진료 시간 외에도 환아를 돌보는 부모들의 글을
수시로 체크한다. 제가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애들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3,200명의 엄마들이 부모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이제 밴드는 그 부모들하고 이제 자주 쉽게 접촉할 수 있고 또 뭐 어떤 시간이라도 자주 접촉하고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 질환의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좋아 수학과에 지원하게 됐다는 이 교수. 우연한 기회 유전성 대사질환을 접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질병임을 깨닫게 되었다. (40년) 전에 그때 유전성 대사질환은 관심이 다들 없었어요. 아주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남이 안 한 부분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전성 대사질환을 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교수는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가 국가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신생아들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온 이 교수. 그렇게 환아도 보호자도 이 교수에 대한 신뢰가 깊다. 간이 많이 줄었네. 그래서 배가 홀쭉해졌어요. 전보다. 조금씩 수치가 계속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계속 이 교수 역시 아이들을 돌볼 때면 마치 친손주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왜냐면 하루에도 TSH 0.98, 네. TSH 2.47, 프리티프 0.98 정상으로 나왔네요. 네네. 약 12.5. 끊는 좀 되잖아요. 양 끊었죠 지금. 네. 3월 8일부터. 지금 약 안 먹고 있는데 지금 정상으로 나온 거네. 오케이. 엎치락뒤치락 하나요? 네, 해요. 소리 내서 웃어요? 네. 아이들의 작은 반응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건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습관이다. 네, 여기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선천성으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어서 이동환 교수님한테 진료받으러 왔어요. 이동환 교수님이 그 인터넷에 이제 밴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아팠는데 조금 이렇게 막막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됐어요. 아이가 이제 수치가 이제 막 변동이 있으니까요. 갑상선 수치가. 근데 그런 거 있어도 그냥 지금까지 많이 했던 데이터의 경험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믿음이 많이 가요. 네. 이동환 교수는 병원 밖에서도 환자들과 함께했다. 환호회 활동을 함께하며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시켰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몸의 병은 물론 마음의 짐까지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평생 동안 네가 이제 돌봐야 될 환자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친밀해질 수밖에 없죠. 좀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그 모임을 저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그다음 페닐케톤 요충 같은 거는 매년 7월 중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1박 2일로 모임을 1박 2일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인 유전성 대사질환을 알리기 위해 늘 고민해온 이동환 교수.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의학 만화책을 출판했다. 환자와 보호자, 이 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질환을 알고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끈질긴 집념으로 이 교수는 신생아 스크리닝 내용을 담은 교과서까지 만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신생아 스크리닝 교과서가 없었는데 작년에
45분의 선생님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생아 스크리닝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생아 스크리닝에 이제 어떤 병들을 스크리닝 하는가 그것들을 다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의 검사 방법이라든지 주의점이라든지 검사 기관이라든지 그 신생아 스크리닝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소개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그는 늘 환자 곁을 지켰다. 환자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기쁘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되게 이제 그 다시마 국물을 먹는데 다시마 국물에 요드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마 국물만 피하고 그다음에 콩이라든지 두유, 그다음에 철분하고 칼슘 그런 것을 약하고 같이 먹지 말고 그런 건 오후에 먹고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따로 신경 안 써도 돼. 일단 약 처방을 아이에 맞게 한 번에 이제 처방해 주신 덕분에 아이는 계속 정상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어요. 평생 유전성 대사질환 환자들의 손을 놓치지 않았고 언제나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고민하며 진료해왔다. 병과 싸우는 환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동환 교수. 그는 앞으로도 환자들의 곁을 지킬 것이다.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더 이 환자들이 어려워하니까 무관심으로 하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봐주는 것이 훨씬 그런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진료를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은퇴를 이미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진료를 봐주셔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아주 믿게 교수님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이런 희귀질환 아이들 위해서 진료를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삶을 쭉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전성 대사질환의 살아있는 역사다. 그 치료에 살아있는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관련해서 교과서도 만드셨다고요? 예, 그 15년 전에 유전성 대사질환 교과서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만들고 제 아들을 하나 더 낳은 것 같은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신생아 스크리닝 교과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았고, 올해는 그 유전성 대사질환이 15년 됐기 때문에 50여 분의 그 선생님들과 같이 개정판을 꼭 만들어서 올해 안에는 꼭 그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참 노익장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현역으로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환자분들도 보고 계신데, 이 유전성 대사질환이 앞으로 더욱더 이 원활한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어떤 치료 체계로서 자리 잡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리소좀 축적 질환, 네. 폼페병, 파브리병, 헐러병, 헌터병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스크리닝을 또 해야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SMA라고 척추근 이축병을 그 20억을 하는 주사를 한 방만 놔면 치료가 되는데, 이왕이면 이게 조기에 치료하면 더 훨씬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 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스크리닝을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 척수근 위축증과 연관돼서 지금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참 20억짜리 주사를 보험급여 체계로 이렇게 보장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참 유일하죠. 네, 예. 네, 아마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왕 주려면은 더 조기에 줘가지고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주면 더 완벽한 치료가 되니까 신생아 스크린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네. 자, 저희 공식 질문을 드릴게요. 서양에서는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최고의 의사로 꼽던데 교수님께서는 내 가족, 내 아이들 맡길 수 있는 의사는 어떤 의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 빠른 진단도 이렇게 대사질환 환자들을 보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그 진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 최선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명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이 누군가는 의사로서 어떤 그 사명감과 아니면은 참 평생 어떤 소신 철학을 갖고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참 같은 의료인으로서 들게 되는데 이러한 그 희귀난치성 질환을 전공하시는 후학들이라든가 아니면 의사들한테 혹시 부탁드릴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아파서 날 찾아오는 그런 보호자나 환자들에게 보호자가 너무너무 오늘 진료를 받았는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진료를 너가 해라. 진심으로. 예. 네. 교수님, 저희가 명의 신청곡 받고 있거든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You Raise Me Up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내 아들하고 손주들하고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거친 파도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가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주 부르고 듣고 하는 곡입니다. 교수님, 저희와 오늘 오랫동안 어릴 적 이야기부터 또 교수님이 활약하신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어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73세까지 제 인생의 여정을 쭉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서 아주 기뻤고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을 기점으로 보다 더 나은 나의 인생을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시작한 개척자이시며 평생을 희귀질환 연구에 매진해온 소아청소년과 이동환 교수님을 만나뵀는데요. 희귀난치질환을 정복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만 많은 분들의 연구와 노력 덕에 언젠가는 완치의 그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동환 교수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의학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동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TV자서전 명의 2.0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연구하고 정복하고자 노력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명의와 함께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